그 미국이 만든 제국이라는 질서 안에 포괄적으로 있었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미국 리버럴 좌파들이 떠들어놨던 얘기들을 네. 모조리 근본부터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거 얘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월드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시간이죠. 우리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경제 사상가 홍기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었고 이게 단순히 세계사적인 큰일이 아니라 세계 경제사적으로도 매우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따지고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던 미국 일국 중심의 세계, 그리고 또 가까이 본다면 2000년 이후 세계 교역, 미국을 중심으로 한 WTO 체제가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기점이 아니었나.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의 구도가 글로벌 하나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분절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 그 지역별로의 쟁투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뭐 이제 신자유주의 질서가 드디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무슨 뭐 이렇게 진보적이거나 무슨 좌파적인 질서가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혼란이 오겠죠. 우선 제가 이런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그 미국이 제국입니까? 국민국가 한나라 국민국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사람들마다 이제 대답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제국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선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신자유주의 시절의 지구화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제국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 제국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국하고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국주의는 옛날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백인 나라들이 막 그 식민지 갖고 횡포 부리고 막 그 이건 내 땅이다 이러는 게 제국주의고요. 제국이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나라를 갖다가 지난 40년간 뭐 식민지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적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촘촘한 규범을 보편적인 질서처럼 만들어주는 게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에 있었던 뭐 당나라라든가 한나라라든가 이걸 우리가 보통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일정한 그냥 한 나라가 아니고 그 영토 밖에까지 이거 옷은 신하들이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정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의 규범과 질서를 만든 게 제국이었거든요. 그럼 지난 40년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로 한 3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해왔던 역할은 뭐냐면은 금융은 이렇게 돼야 되고 민주주의 질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평등이라든가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에 있어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걸 맹글어 가지고서 이걸 전 세계에 펼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면으로 거부한다 싶은 나라들은 심지어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 왜 레짐 체인지 기억나시죠?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자기 나라 말 안 듣는다 그래갖고 이제 후세인 대통령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사람 막 때려잡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역할을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갖다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유지했었던 게 미국의 제국이었었는데 이번 트럼프가 되게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그 제국 질서는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잠시 그 이제 신자유주의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과거의 어떤 경제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 개념인지. 긴 얘기 들으니까 아주 짧게 그냥 한 두세 개 정도만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실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WTO 질서로 해서 무역 질서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고 비록 실패했지만은 전 세계적인 투자 협정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자본시장을 열어가지고 자본의 이동과 실물의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질서는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서 전 세계적인 그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여기에 모든 나라들은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정치 질서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시장 그 정치 질서하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경제 질서. 그래서 자본시장의 합리성에 따라서 조직되는 이 질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차별이나 평등, 어떤 인종적 차별이라든가 성적 차별 같은 게 없어져야 되고, 네. 이른바 PC,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고 하는 태도 있죠. 네. 요게 이제 그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해서 꼭 이렇게 뭐 보수적이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고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진보적이라고 그럴까? 이게 중도 좌파적인 그런 흐름도 있어요. 신자유주의 안에. 네. ESG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이른바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되는 역할을 맡았던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여기에다가 강하게 저항하는 이런 이른바 무슨 뭐 그 악독 국가라든가 무슨 뭐 악의 축이니 하면 경우에는 군사적인 어떤 그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억누르는 역할까지 했었죠. 네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사실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신자유주의의 천병 같다는 느낌 많이 드네요. 예. 저는 뭐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는 네. 않고 신자유주라고 하면 어감이 워낙 안 좋고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뭐 그전부터 뭐 100년 전, 200년 전부터 해왔던 역할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거겠죠. 주식시장에다가 경제를 움직이는 데는 국가도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그 풀뿌리도 역할이 있고 여러 역할이 있는데 네. 신자유주의는 그런 역할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쓸데없이 재정 지출 많이 해가지고 국가가 무슨 공공사업을 벌인다든가 최대한으로 줄이고 오로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공공이건 민간이건 모든 경제 영역이 자본시장의 합리성에 그냥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야말로 시장 근본주의죠. 모든 걸 자본시장의 명령 하나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기업이라든가 민간 기업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규정하고 예. 거기에 일반인들이 따르는 예. 그런 그걸 시장. 넘어서죠. 네. 그걸 넘어서서 네. 공공정책도 그걸 따라야 된다. 자본시장을 따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건 민영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 시스템 같은 것도 자본시장의 합리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떤 자본시장의 합리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온당하고 타당한 얘기인데 그걸 넘어서 사회 질서 전체를 여기다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영역을 열어줘야 된다. 자본의 그렇죠.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예.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고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싶은데요. 신자유주의도 진화를 해가지고 네. 특히 2000년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포럼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같은데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사회를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안전망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 2000년대 이후 중반 이후에 특히 2009년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2010년대쯤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 이 90년대에 있었던 신자유주의 룰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어떤 하나의 중도적인 질서로 많이 변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어요. 2010년대.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하나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제국주의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제국,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건 미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국적 질서다 이런 네. 얘기였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는 그런 어떤 제국적 역할을 한다는 건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많이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의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그렇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트럼프가 오면서부터 경찰 노릇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 좀 예.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맥락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이 이렇게 제국적 질서를 전 세계에 어떤 이게 퍼뜨리면서 이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떨 때는 군대 파견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미국 스스로가 이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외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내의 자본 세력이 네.
이러에 대해서 항상 행복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기억이 나요. 제가 90년대 대학원에 있을 적인데 그 박사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큰 논쟁이 뭐였었냐면은 이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 이 제국적 질서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봤었었는데 네. 이 차트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께서 만드신 차트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 세 개의 시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시장,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윤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말고 다른 선진국들의 자본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윤이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신흥시장들, 이머징 마켓에서의 그 상장된 기업들의 이윤의 흐름인데요.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가 본격화되고 이 제국적 질서가 본격화된 다음에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윤은 확 줄어요. 다른 특히 그리고 이 미국 말고 다른 선진국에 있는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윤은 확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뭐 미국 기업들은 다 망한 거다 그건 아니고 네. 미국 기업 여기에 그 전 세계적인 인수합병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기간 동안에 네. 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인 시장에다 투자를 해서 신흥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윤이라든가 다른 선진국에서의 이윤 같은 것도 많이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피를 봤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재미를 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전 세계적인 어떤 지구적인 이동성이 떨어지는 종류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건설업 같은 겁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이 지구화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건설업이.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도 뭐 말이야 이제 공장을 뭐 해외로 옮기고 중국으로 옮긴다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자유무역 질서가 굉장히 성행하게 되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제조업은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자본 일파 분파는요. 미국이 만들고 있는 이 제국적 질서에 대해서 큰 재미를 보지도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국적 질서를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비용이라든가 여러 비용을 치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자본 세력은 항상 있었어요. 이 자본 세력은 그러면은 뭐 어떤 뭐 좌파적이나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더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한 60년대 50년대식의 미국 보수파 아주 미국의 그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본들이 많았는데 코크 형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하는 세력이 저는 미국의 제국적 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본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보면은 그 WTO 체제가 되면서 글로벌 분업화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는 부가가치를 챙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마진을 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제조업을 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예. 뭐 미국에 팔 수 있는 세력이라면 예. 예를 들어 월마트라든가 예. 뭐 코스트코 뭐 이런 걸로 대변되는 그렇죠. 회사들이 될 거고 예. 또 글로벌화가 되면서 글로벌리 그 IT 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대표적인 회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최근에 뭐 애플, 예, 그다음에 구글 뭐 예.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메타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미국 중심의 어떤 지역적 항해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라든가 예. 건설 뭐 이런 회사들은 거기서 소외된 거죠. 그렇죠. 게다가 예. 중국과 이제는 제조업으로 맞짱을 떠야 되는 기업들은 예. 한없는 그 그렇죠. 경쟁력 추락을 겪게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한 대로 미국 기업이 그러면은 신흥 시장이라든가 다른 나라 시장에서 이제 이 펄펄 끓을 때 거기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수합병이라든가 금융적인 투자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제조업이 뭐 인수합병 뭐 아무럴 때나 그냥 막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막 전혀 개통 없이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물고 보고 있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는 불만을 가진 미국의 자본 세력들은 한 부분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거를 제국적 질서로 만든 미국의 그 자본 세력, 그러니까 글로벌한 자본 세력이라고 하는 게 좌파로 보입니다. 네. 좌파로 보이고 여기에 또 그 무슨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든가 어떤 그 소수자 문제, 여성 문제, 뭐 낙태 문제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어김없이 좌파들이고 미국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익적인 극우적인 어떤 그런 애국주의 같은 게 막 들어오게 되죠. 사실 뭐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죠. 예.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완전한 텃밭이고 가장 예, 강력한 텃밭이고 거의 뭐 나라 사이즈의 어떤 주 경제 단위를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곳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의 예. 그 어떤 엄청난 그 유포 그다음에 네. 실제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감옥 유지 비용을 줄이면서 네. 예산을 그쪽을 삭감하니까 온통 도둑들이 들끓는 예,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예. 그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나니까 미국의 일반인들은 네.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 오는. 이게 캘리포니아 그 언급 잘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소외된 그러니까 제국적 질서에서 소외된 미국의 자본 분파라든가 네. 미국의 극우파들이 보기에는 이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반대말. 이 전형적인 디스토피아가 바로 캘리포니아고 로스앤젤레스고 샌프란시스코라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다 미국 민주당 이른바 중도 좌파가 잡은 동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이 들끓고 노숙자가 들끓고 사회 질서는 완전히 붕괴돼 있고 거기다가 소액의 절도범들은 아예 잡지도 않거든요. 네네. 치안이 엉망이 돼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제국적 이게 글로벌한 미국 지금까지의 미국 제국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장소가 캘리포니아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 전체가 저렇게 되는 걸 막으려면 일어서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극우파들이라든가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국의 서민들도 여기 동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같이 미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마지막 고리가 연결된 게 코로나 이후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개념으로 엄청난 양의 재정 확대를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을 했고 예. 그 엄청난 양의 재정 확대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고도화시켰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가들이라든가 소위 아까 여기 기존의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미국 질서에서 있었던 그 자본 세력들은 네. 더 많은 돈을 벌 수 네. 있었죠. 네. 예를 들어 빅테크를 비롯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자본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그렇죠. 있었으나 일반 서민들은 인플레이션을 그냥 다 때려 맞은 거죠. 예, 손가락 물고 있고 예. 더 나쁜 지경에 가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그 바이든과 민주당 세력이 네. 이렇게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거의 압도적으로 예. 스테이트를 거의 다 잡아먹는 거는 예. 그런 어떤 미국 서민들의 네. 어떤 생각의 발로들이 예. 반영된 거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네. 여기서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서민 일대 제가 뭐 미국 서민들 다가 아니라 트럼프의 표를 던진 미국 서민들의 경우에는 네. 이 영어 표현에 이제 sick and tired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질릴 대로 질렸다. 저 미국의 리버럴 좌파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칭합니다. 저 사람들 거짓말장이들이고 오만 아름다운 말하지만은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보면은 인수합병 많이 한 그 글로벌 캐피탈의 앞잡이들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언론 그 기업들이요. 이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이. 네. 제일 주된 이유가 인수합병이 90년대부터 엄청나게 벌어져 가지고요. 워너브라더스라든가 뭐 몇 군데가 거의 미국의 거의 모든 전국 그 신문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니까 언론이라는 건 저 민주당 리버럴 좌파들한테 완전히 다 그 장악을 당했고, 그러니까 다 지긋지긋하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얘기했던 뭐 제국적 질서가 어쩌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시장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는 얘기 다 쓸데없다. 네. 이게 질릴 대로 질린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토대로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부상을 했는데 트럼프는 Make Great America. Make Great American Again. 예. 하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건 옛날 뭐 50년대 그 찬란했던 미국의 예. 그 어떤 팍스 아메리카나 부를 수 있는 예, 그 예. 제조업도 강하고 서비스업도 강하고 모든 업이 강력했던 그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예.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역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제국 역할 안 하겠고 그 미국이 만든 제국이라는 질서 안에 포괄적으로 있었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미국 리버럴 좌파들이 떠들어놨던 얘기들을 네. 모조리 근본부터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거 얘기죠. 네. 지금 이거는 거시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그 분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죠 좀 선정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좀 다가올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미국 민주당 리버럴 좌파들이 자기들을 진보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활용했던 게 성소수자라든가 어떤 인종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지지합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표방을 했고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다 또는 wokeism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무 이 성소수자들이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재작년 일인데 그 미국의 NBA 농구 시합 제일 큰 시합 벌어지는 때가 있죠. 네네. 이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몇몇 기업에서 이거를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맥주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비호감이었거든요. 이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맥주 안 마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맥주 브랜드인데 완전히 망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저 리버럴 좌파들이 얘기하는 뭐 복잡한 정치 경제 분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맨날 떠드는 성소수자다, 그다음에 뭐 여성이다, 인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PC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백인들이 살던 옛날 미국이 그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모조리 표를 던진 거죠. 사실 이 성소수자 문제가 그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고 그다음에 세계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어떤 자본의 세계화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회사 중에 하나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를 만드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렇죠. 그 네. 자제분 중에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됐다고. 네네네. 그것 때문에 뭐 가정 불화가 굉장히 심했다고 일론 머스크가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그때 그게 이제 가장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네. 주식도 너무 잘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주식 선수인데 예. 이런 사람이 단순히 그 자식 문제로 화가 났다고 해서 전적으로 트럼프를 밀었을까? 그런 만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예,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그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가 가장 애정하는 회사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슬라라기보다도 스페이스X예요. 예. 스페이스X는 오더를 주는 곳이 나사고, 나사죠. 즉 스페이스X는 장사를 국가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는 확고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좀 줄인다고 해서 타격받을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회사는 아니겠죠.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익은 줄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쪽으로 조금 기울으면서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를 좀 재밌게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뭐 호호가 갈리는 인물이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어릿광대스러운 짓도 많이 하기 되니까 이제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을 떠나고 이것도 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그 기술 변화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큰 기술 변동이 나타날 적에 옛날에 그 조셉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분석을 했었죠. 네. 어떤 국면이 있냐면은
새로운 큰 기술 변동이 나타나면은 가령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 저는 이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데 이게 다시 매번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요. 전반기에서는 뭐냐면은 여러 민간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혁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혁신이 횡적으로 막 결합되면서 여기저기 벌어지니까 이때는 뭐가 많이 생기냐면은 금융 버블이 많이 생겨요. 네.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여기 뜬다 싶은 혁신 기업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하고 자본시장이 산업혁명의 전반기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후반기로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이걸 이제 메가 테크닉이다 혼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굉장히 덩치가 큰 프로젝트의 혁신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게요. 1차 산업혁명 경우에 그러니까 1750년대부터 1820년대 정도까지 뭐 증기기관도 나오고 뭐 방직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총체적으로 합쳐진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철도예요. 그게 1829년, 1830년에 드디어 런던하고 맨체스터에서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요 후반기부터는 어떠냐면은 국가가 필요합니다.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고 왜냐면 철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른바 자본의 회임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수익을 낳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고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고 네, 부동산도 사야 되고 철도도 깔아야 되고 철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협조해 줘야 돼요. 네네. 특히 국가가 나서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맞아요. 어떤 지역에서 우리는 철도 시끄럽고 싫어. 예, 사람 예. 다쳐. 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꽝입니다. 예, 이게 가다가 이게 옆으로 휘었다 갈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철도 붐이 영국에서 처음에 나타났을 적에 1840년대 이럴 적에 처음에 이 국가랑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이 투기 과열 현상이 많아서 팍싹팍싹 망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이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학습 효과를 한 다음부터 다른 나라들, 영국 말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토지의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권,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국가가 굉장히 자본하고 코오디네이트를 잘해야 이게 그 대규모 혁신은 벌어지고 이래야 산업혁명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2차 산업혁명 경우에도 1860년대부터 1919세기 말까지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벌어지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나온 최종 작품이 뭐였냐면은 자동차하고 항공기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 생각하면은 이게 그 내연기관만 있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네. 타이어가 고무래야 되잖아요. 네. 이 나무 타이어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도로를 깔아줘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1930년대에 히틀러가 그 집권한 다음에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대규모 고속도로를 만들고 네. 미국도 고속도로 깔아주게 되죠. 그리고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공항이라고 하는 게 맹글어지고 이 어떤 그 공중에서 이 공기 중에서의 어떤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를 인프라를 빵빵하게 깔아줘야 이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가 프로젝트가 되면 산업혁명 후반기는 메가 프로젝트가 되고 여기서는 국가가 필요해져요. 이거를 지금 벌어지는 3차 산업혁명에 지금 적용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디지털 혁명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한 몇십 년 됐는데 여기에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AI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 있고 네. 그다음에 우주여행 문제 같은 저런 것들이 있고 네. 바이오에서 어떤 그 뭐 줄기세포라든가 그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다시 말해서 기술이 횡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면서 지금 요게 슈페터가 본 숫자는 대략 50년 정도인데 40년 정도인데 네네. 전반기 40년, 후반기 40년인데 지금 우리 디지털 혁명도 한 40년 지났기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의 아우토반 같은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의 대규모 고속도로 깔아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면은 이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비교하면 좀 너무 좀 야박할 수도 있고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가령 이를테면은 그 제프 베조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벌이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봤을 적에 이거를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론 머스크만큼의 스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트럼프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이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재미 본 이 자본가들 니네만 꿀 빠느냐? 이제부터 우리도 좀 꿀 빠는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그러면서 세금 낮추는 것하고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일론 머스크가 올라탔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저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21세기형 국가 자본주의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의 그러니까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들 AI랑 관계된 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뭐 드릴링 그 땅을 파는 거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기업하고 그러니까는 기업 자본 세력하고 국가 세력이 거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네.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민주당이라든가 그 전에 뭐 오바마 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아마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머스크가 정말 큰 사업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은 완벽한 규제 산업이고요. 예, 예.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자율주행 마음대로 그렇죠. 열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불구하고 공공복지와 공익성, 총액의 공익성이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럼요. 예를 들자면 80세 이상은 자율주행이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예, 이러니까 예. 하자. 예. 이렇게 하는 거는 국가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 이런 거는 뭐 부자들이야 뭐 한두 명 타고 갈 수 뭐 수십억씩 내고 타고 갈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보편적인 썸띵이 되려면 예. 이것도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원하는 사람 하게 해. 네. 뭐 이런 공간을 또 열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스페이스 링크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령 뭐 제프 베조스나 몇 사람이 그거 타고서 뭐 쇼를 한 적은 있죠. 네네네. 근데 그건 그냥 보여주기 맛배기 종류의 쇼였고 그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뭐 사람들은 그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소행성에서 그 자원을 뽑아오는 일들을 한답니다. 네네. 이거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그 소행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목성하고 화성 사이에 그 쬐깐쬐깐한 그 돌멩이들이 쫙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데 요걸 빛을 잘 분석을 하면은 특정 종류의 광물이 집적돼 있는 덩어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잡아오는 이를테면 금만 있다든가 그 조그만 덩어리에 또는 히토리만 잔뜩 들어있는 덩어리가 있다든가 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군사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 부분이 이게 나사에서 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펜타곤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우주 전쟁, 그 지구 대기권에서의 어떤 그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니까 이건 국가가 끼어들지 않으면은 뭐 진전이 없는 종류의 네. 사업이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들도 예.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국가가 작정하고 네바다 사막에다 쫙쫙 깔면 예. 근데 송전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돼. 송전 라인을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 그때 사실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예. 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뭐 도치 예. 도치코인 도치코인. 도치코인을 비롯한 코인 예. 또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이거는 통화 작업이잖아요. 예, 통화를 잡는 작업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규제와 판단, 그럼요. 결정. 아우 그 코인은 뭐 100% 규제의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그렇게 예. 되는데 그다음에 한 두 개 정도 그 사업을 더 추가해서 네네. 얘기를 하자면 이를테면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드릴링 그러니까 네. 보링 보링 컴퍼니 컴퍼니. 있죠. 네. 이것도 메가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뭐 라스베가스하고 LA 사이에만 뚫는 것이냐, 이거를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뉴욕하고 워싱턴 사이를 뚫을 것이냐, 네. 이건 다 국가하고 관련이 돼 있는 일이고요. 네네. 하나 또 예민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뉴럴링크 문제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인간 두뇌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뉴럴링크랑 인공지능이랑 등등의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규제의 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국가가 코디네이션을 해주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저게 달려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우리가 쭉 나열을 해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메가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디지털 혁명 시기에 있었던 이런저런 그 혁신들을 갖다가 횡적으로 연결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아, 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특별하게 또 이쪽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화폐 관련되어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코인을 뽑아가지고 거래를 조금 활성화하게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왜냐면 잘못하면 달러 통화 기축이 달러 기축 통화의 어떤 기축성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음모론에 의하면 야 중국 돈 빼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거구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요. 이 코인을 예를 들어서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코인 사업을 활성화한다? 과연 이게 그러면은 기존 정치 세력, 그다음 트럼프를 위시한 그 세력, 미국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유리할 거냐? 아니면 달러만 흔들리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뭐 백설이 난무하고 있고 뭐 들어보면 다 그럴 듯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허망하고 막 이러는 건데 제가 좀 흥미 있게 좀 봤었던 저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CBDC냐 코인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주도하고 있냐면 BIS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뭐 일부 몇 나라 또는 뭐 니카라구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BIS가 주도를 해가지고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이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담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DBC냐 아니면은 코인 이른바 그 가상화폐냐라 크립토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길이 있는데 제가 들었을 적에 좀 의미 있게 들었던 얘기는 이 트럼프라든가 이쪽 세력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집단은 클린턴 때 이후로 최소한 클린턴 때 이후로 민주당하고 결탁이 돼 있는 세력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절에 이 제국 시절에 제일 많이 재미를 본 게 이 월스트리트 이동성이 강하니까 월스트리트가 화폐에 대한 주권을 계속 쥐고 있는 한 이거를 계속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이고 연준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 지지 세력 중에. 그런데 이 크립토라고 하는 거는 발전 방향이 지금 열려 있고 이게 뭐 저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해가지고서 기존 통화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 크립토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걸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은 저 월스트리트 세력하고 독자적인 하나의 통화 질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트럼프가 혹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이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말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워낙 강고한 세력이죠. 월스트리트가 그동안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세계를 제패한 것 같은. 그래서 사실상 중국하고 미국이 갈라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가 끼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자본을 자유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키워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서 정상 국가가 되게 만들어줬는데 너희가 문을 열어야 그다음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줬으니까 꿀을 한번 빠르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하나도 안 여니까. 얘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해주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월스트리트뿐만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미국 자본 전체가 열받은 건데 어느 정도 되면은 중국 너희들도 아까 말한 제국 질서잖아요. 제국 질서 안에 들어와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여서 금융 질서건 뭐 기업 지배 구조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치도 이제 일종의 이제 민주화를 했어야 되는 정치도 거죠. 그렇죠. 이게 리버럴 자유주의화 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계속 변방에 오랑캐 행세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너희들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민주당하고 지금 월스트리트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가까우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클린턴이고 한 사람은 오바마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의 그 제일 민주당 그 집권 시절에 그러니까 제일 그 두 번의 그 집권한 대통령이었잖아요. 나머지는 공화당이고 바이든
바이든이 있습니다만은 클린턴이 집권을 해가지고 했을 적에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섭렵한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는 괴수 같은 사람인데 네. 로버트 루빈이 거의 그 클린턴 시절에 미국의 어떤 글로벌한 경제 질서를 설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로렌스 서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선된 당시가 2009년 경제 위기 그때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갖다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만큼 높았을 텐데 네네. 이때 그대로 복귀한 사람들이 로렌스 서머스라든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오바마 정권의 이 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배신감을 느꼈던 게 뭐야 바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예. 특수저를 이렇게 올려서 해줬어. 예. 그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만들어낸 이 자본 세력들을 예. 철퇴를 가할 줄 알았는데 예. 실상 하나도 철퇴를 하나도 못 가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큐파이 운동 예, 뭐 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던 예. 거죠. 네. 이게 두 가지 사례를 다 보면서 느끼겠지만 월스트리트가 민주당하고 유착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말들이 많겠죠. 그런데 미국의 서민들이라든가 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볼 때는 월스트리트는 민주당하고 붙어 있는 기성 지배 세력이다, 이스타블리시먼트다 이런 인식이 강하니까 네네. 그 월스트리트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관계가 가깝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 월스트리트를 사실은 이 사람도 자본가라. 여기서 예. 이제 헷갈림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자본가라고 하면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도 자본가고 예. 트럼프도 뭐 큰 자본가는 아니지만 일종의 자본가 예. 직전 또는 자본가의 까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가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자본가라기보다 사업가 기질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 사람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저 더 이상 쓰지 말았으면은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본가거든요. 네네네. 그 자본가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저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도 자본가예요. 소액이지만 자본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가라고 하는 말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옛날에 막스가 자본론을 썼었던 19세기에는 자본가라고 하는 말이 뭐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있어서 자본가라는 개는 사람을 더 헷갈리게만 만들고 그 자본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사업을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비전을 보고 있는 종류의 사업이냐에 따라 갖고 어떤 세력하고 결탁하느냐 어떤 사회 세력하고 만나느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괴짜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이 국민국가라기보다는 제국처럼 굴었었던 여기에서 소외되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자본 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배 세력 내에서 미국의 자본 세력 내에서 크게 분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는 중국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월스트리트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괘씸하고 이제 우리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이미 능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어해야 할 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실제로 아주 촘촘하게 중국을 쬐었거든요. 특별히 반도체나 이런 쪽은 정말로 촘촘하게 쬐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튀어서 반도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하는데 뭐 쟤네가 우리 쪽에 가서 우리 제조업 힘들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수출 안 하고 그냥 떨어져 있으면 뭐 별로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민주당 사람들이 외교 정책에 그 임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념적인 모선에 이념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이게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역사를 지난 한 30년 이걸 보면은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협상에 아예 오바마 같은 사람은 아예 안 응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북한을 거짓말장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고 아예 관계를 안 하려고 하죠. 사악한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부정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른바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랑 맞지 않으니까 저걸 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실상은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떠들고 있는 커버 스토리는 이념적인 거든 가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공화당에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하는 입장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민주당은 어떤 그랜드 스트래러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중국을 제어해야 된다라든가 중국의 권위주의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큰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트럼프 세력은 그런 큰 그림이라든가 이념 같은 거에 움직이는 세력은 아니에요. 네네네. 단 뭐냐면은 미국이 더 이상 제국 역할을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Make Great America Again이라고 하는 말 있죠, 마가. 네. 이게 겉으로 보면 뭔가 큰 제국이 될 것 같은 얘기는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고립주의 외교 노선하고 훨씬 더 가까운 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미국의 1차 대전 이전으로 미국이 돌아가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 네. 당시에도 사실 1차 대전도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좋아.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있는 거 신경 써.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윌슨 나오면서부터 막 모든 게 다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윌슨 때까지만 하더라도 팽팽하다가 완전히 추가 이제 국제주의로 기르는 건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티오도르 루즈벨트라든가 윌슨, 우드로 윌슨 때까지는 싸웠어요. 그 고립주의 노선이랑 국제주의 노선이 싸우고 있었었는데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자본 세력들을 보면은 아주 옛날식의 그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미국 외교 노선도 뭐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중국하고 뭔가 티키타카가 있을 거고 티격태격이 있을 텐데 티격태격의 양상이 어떤 그런 그랜드 스트래러지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된다기보다도 당장 관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 벌어지지 그렇게 그랜드 스트래러지로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 되게 골 때리는 상황에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자기네 이 측면이 아니면은 대만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데려갈 이유가 없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을 절대 중국에 뺏길 수 없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지만 뭐 이게 뭐 반도체 기술 우리가 갖고 올 수만 있으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만드는데 이상만 없다면 대만이 뭐 중국에 붙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되겠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대만이라고 하는 게 그 스타투스쿠어 그러니까 이게 현상 유지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중국은 화가 날 만도 해요. 지난 한 30년 동안 어찌됐든 타이완이라고 하는 중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 미국이 뭐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저걸 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자꾸 타이완에 대해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념적인 어떤 그랜드 스트래러지 차원 그랜드 어떤 큰 규모의 지정학적인 전략에서 나온 것 말고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대만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뭐 트럼프의 다른 면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이념적이거나 그런 큰 지정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 문제를 놓고서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나는 조심스럽게 해요. 그럼 그 기조로 보면 즉 미국 고립주의라는 기조로 보면 북한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괜히 잘못 건드려갖고 미사일 던지면 우리만 손해니 이건 달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게임의 양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정은하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푸틴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고 최소한 한 3자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푸틴, 김정은, 트럼프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 지난 몇 해는 그 외교 정책의 그 업보 덕분에 대한민국은 여기서 소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 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시진핑의 의견을 듣는 시진핑의 얘기를 참여하는 식으로 남북 관계는 북한 문제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미국에 딱 붙으면서 러시아하고 너무 등을 지고 척을 지고 막 이런 식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실까요?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외교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바이든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미국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외교 노선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병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으니까 네. 사실은 이러면 외교 정책에서 변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정해도 따라오는 친구들인데 그럼 네네. 뭐하러 그 테이블에 왜 앉힙니까? 어차피 그냥 뭐 하자 그러면 다 하는 친구들이니까. 야, 그러면 이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 계엄령 정국에 있어서 배신감은 지금 외교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언사를 보건데 배신감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배신감 대단하겠어요. 왜냐면 내 꼬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내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 마음대로 무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파장을 일으킨 거니까. 열받는 맥락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 미국 국무부라든가 미국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트럼프한테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지식인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담론으로 봤을 적에 지금 초미의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 위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이러다가 지금 실제로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13개 정도밖에 안 남는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아시아 전체로 봤을 적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첨단의 예. 저기 민주주의 국가죠. 일본이나 대만에 비교해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영어로 파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주 모범적인 그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그러니까는 바이든 정권이라든가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 질서가 세계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중도 좌파들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여기서 독재적 예, 사건을 터키의 벌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할 짓을 그런 그 친이 쿠데타를 벌려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군요. 제가 어제 그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했던 어떤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미국의 방송은 대체로 굉장히 보수적인 방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그 보수적이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방송은 사실은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라든가 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그 한동훈 씨랑 이제 한덕수 총리? 두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VOA에서 바로 뭐라고 저걸 했냐면은 우리 물어봤다 인콰이어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란 얘기냐 근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굉장히.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한테 정권을 뺏기고 미국이라고 하는 데에서까지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를 받고 권위주의로 지금 넘어갈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는 상태죠. 그러네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이제 전통적 미국의 가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미국인들 특유의 가지는 뭐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그 자연을 가진 환경을 가졌고 가족과 친척 이런 어떤 밸류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를 저 자본 세력들이 오더니 민주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개판을 쳐가지고 나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트럼프가 가족을 중요하고 또 뭐 종교적인 신념도 굉장히 강하고 신이 구해줬고 목숨을 살려주고 완전히 이건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그 어떤 전통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 세력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세계 민주주의 속에서 미국의 위치를 계속해서 점하고자 하는 세계화적 세계화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또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믿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이게 이제 쫙 쪼개진 거래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이 두 당 관련해서 쫙 쪼개진 것처럼 그냥 쫙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고 그러면 한국적 상황을 생각할 때 트럼프 쪽은 이러네. 좀 뭔 일이야? 웃기네. 이럴 거고 여기는 민주당은 이제 난리가 났고 열이 받아있는 상태죠. 저 이 인수합병 문제가 저 하나 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저는 미국 국내에서 좀 대규모 인수합병이 아마 앞으로는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미국 민주당이 맹글어 놓은 질서에서 그 인수합병의 물결이 제 기억에 어떤 하나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꽤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아주 아득한 옛날 얘기인데 워너 브라더스하고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90년대 얘기입니다. 여기서 합병이 무산된 걸로 제가 기억이 하도 옛날에서 지금 기억이 했는데 미국에 있는 대자본들은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재미를 봤었는데 아까 말한 미국에 있는 스스로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본 세력은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인수합병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비즈니스도 못하고 이게 불만이 여기까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아주 인상 깊게 봤었던 건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정부위원회 정부를 갖다가 다 개조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효율성위원회. 네. 그 중에 하나 지금 지목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 계속 걸림돌 역할을 하는 정부 기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디 산하에 있는 기구? 뭐 공정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위 산하에 있는 어떤 기구인데 네. 요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구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그 빅테크들이 금융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막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계속 지금 금융업을 갖다가 이렇게 넘실넘실했던 건 있었던 일인데 네. 이러면 이제 금산분리의 논리랑 이제 통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계속 막았었는데 네. 머스크가 어쩌면은 이거를 날릴 수도 있게 이 부서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릴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상식으로는 빅테크가 금융업까지 장악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어쩌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인수합병 같은 게 미국 내의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이 벌어질 가능성을 저는 좀 주목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저기 트럼프도 사실 완전한 사업가 출신이라. 예. 그럼 규제에 대해서 오케이 할 돈 이유가 없거든요. 되는데 왜 막아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돼? 그래서 효율이 높아져? 그래서 예. 사용자가 좋아져? 그럼 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제가 이제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그 사람의 과거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업가 기질이 너무나 강력한 예. 그야말로 그냥 사업가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는 걸 하고 있지? 뭐 예. 충분히 이렇게 리스크는 알아서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 그러니까 본인은 리스크 관리를 제가 보기엔 조금 어느 정도 하기는 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불경기 때 매입을 하고 뭐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메리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규제 이런 거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만들었던 이런 거 다 저하고 여기에서 요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ESG가 아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네. 요번에 그 사람들이 머스크만 보지 말고 지금 말한 그 다치 네. 효율성위원회라고 네, 옮기죠. 그 다치의 그 머스크랑 같이 책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네, 이름이 어려워서 못 예, 외우겠는데.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거든요. 공화당에서. 네. 이 사람이 뭘로 이름이 높으냐면은 그 ESG 반대자로 이름이 높아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저도 유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보통 샤프하고 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샤프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그 PC라든가 워크 같은 그런 좌파 이념이 기업 세계로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게 ESG다 이렇게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명분이 뭐였냐면은 나는 ESG 때려잡겠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대통령 후보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트럼프 쪽 세력들 지금 있는 공화당 세력들은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럴 것 ESG라는 같아요. 건 쓸데없는 거고 네.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ESG를 표방하는 펀드라든가 투자 기관에는 우리 플로리다 주의 연기금을 아예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거를 좌파의 음모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그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사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유럽에서는 뭐 ESG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ESG가 굉장한 그 백래쉬를 그러니까 이 반동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요것도 좀 유념해서 볼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훨씬 더 가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 같아요. 미국처럼 땅이 큰 나라는. 예. 왜냐면은 뭐 사막 같은 데다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면은 예. ESS하고 설치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거든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이를테면 전기차에서 뭐 중국이랑 뭐 경쟁은 전기차 보조금은 없애겠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의 부분은 저걸 하겠지만은 ESG가 표방하는 거는 뭐냐면은 환경만이 아니고 사회라든가 기업 가버넌스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일종의 기업들의 그 행동 표준을 만들겠다, 행동 규범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투자자 운동 같은 건데 이거는 트럼프 세력이 보기에는 이거는 좌파들의 음모다. 이 미국 비즈니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건 용납하기 힘든 거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가진다든가 그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거, 이 공화당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소수자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목표하고 자꾸 기업 경영하고 연결시키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유럽하고의 어떤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네, 갈등도 심해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거는 일종의 규제일 수 있어서 기업의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ESG 없이 미국의 기업이 활동하는 것과 ESG를 근본적으로 안고 활동하는 유럽의 기업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유럽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고 유럽이 ESG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다른 측면 하나는 뭐냐면은 의도했든 안 하든 이게 또 하나의 무역 장벽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비관세 무역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유럽이 어떤 자기들 나름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요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유럽이 다른 ESG라든가 이 문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은 게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거나 한쪽이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근데 여기 변수가 중국이네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뭐 전기차 엄청나게 중국이 완전 유럽을 지금 초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부분에서요? 네, 전기차 부분뿐만 아니라 그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도 얘네들은 뭐 한번 깔았다 하면은 끝이 안 보여요. 그렇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한번 깔면 끝이 안 보이게 깔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2060년에 2분 만들고 그 이후에 탄소 제로를 향해서 가는 건데 아직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예요. 너무너무 많이 심어서 제가 보기엔 무슨 2060년이야 이렇게 되면 탄소 정리 금방 와. 저도 요즘 놀란 게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기억이 없거든요. 조금 있는데 확실히 없어졌죠. 확실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래서 11월 달에 선전에 전기차 니네들 얼마 타는지 직접 보겠다고 갔다 왔어요. 거기가 제 1번 도시거든요. 이 BYD 본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다 택시가 다 전기차고 이미. 전기차가 3분의 1이 넘어요. 거의 절반 느낌이에요. 근데 신차는 다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발전도 그게 발전의 문제인데 발전은 그냥 뭐 공산주의니까 일종의 독재니까 하면 까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게 까는 거예요. 한국하고 얼마나 큰 차이 나냐면 한국은 풍력 장치 하려면 한 10년 걸린대요. 민원 나서 민원 처리하고 하는데 몇 년 걸리고 막 이렇게 조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는 까라 이러면 그냥 까니까. 공산주의 그야말로 공산주의죠. 이렇게 되면 ESG의 어떤 대중국 무역 장벽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벌써 이미 독일은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동차 그냥 내연기관 만들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미래 트렌드로 만들어서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게 유럽이나 중국이 하는 방향인데 지금 미국에 들어선 지금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반 ES주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엇박자가 나겠죠. 그러겠네요. 이게 어떤 식의 규율을 가져올지는 지금 들어서 뭐 도저히 예측이 안 되네요. 저는. 그러네요. 앞으로 중국, 유럽, 미국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앞서서 자기네가 ESG 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돌이키기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작년도 그 어떤 영화를 하나 찍어서 올렸거든요. 신제품 만들면서 뭐 자연의 신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잘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어서 아예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돌아설 수 없고 그래서 와 이거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 내에서도 갈등이 많겠네. 그렇죠. 네. 지금 그 트럼프가 우선 손보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SEC인데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저거 미국에서 그 ESG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티어 1,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 부분을 갖다가 티어 3까지 확장을 하겠다. 네. 그 탄소 그 이 가치사슬 이 부분을. 근데 지금 SEC를 갖다가 자꾸 지금 SEC를 갖다가 손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위원장을 폴 애킨슨으로 바꿨죠. 예. 그러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거는 오히려 지금 강화 어떤 면에서 보든 강화에도 시원치 않을 그런 ESG 부분을 갖다가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거니까 아, 이게 정말 좀 엇박자가 날 것 같네요. 보니까. 기업들 그렇죠.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아예 그렇게 태생부적으로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예. ESG 성향 예, 가지고 예. 있고, 재밌겠네요. 그러면 예.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많이.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초기에 안 그래도 이미 트럼프 당선 유력해서 7월달에 한번 빅테크들 크게 한번 조정받거든요. 예. 그러다 뭐 지금 뭐 상관없이 그냥 AI로 계속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데 예.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ESG 쪽으로 이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아니, 우선 뭐 조심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저 일론 머스크 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그런데 뭐냐면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메가 프로젝트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네. 이 굉장히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집권 세력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적에 이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다 다. 그러니까 이 메가 프로젝트들이라는 게 꼭 뭐 성공하고 또 이렇게 빛나는 미래가 있고 뭐 이런 건지는 몰라요. 지금 뭐 테슬라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밑바닥에 서브스탄스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봤을 적에 이런 메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ESG 쪽으로 어떤 이런 트렌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그러니까 기상천외할 정도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뭐 이를테면은 달나라하고 화성의 셔틀을 순전히 뭐 농담 같은 건데 화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강화하겠다라든가 이런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혹시 하나만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봐야 될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민주주의 리스크예요.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진통을 겪고 있고 네. 미국도 진통을 겪고 있고 민주주의가 순탄한 나라가 지금 거의 없어요. 뭐 영국도 말이 아니고 프랑스도 말이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가 왜 진통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좀 상황이 워낙 이러니까 옛날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다. 네네. 그 이제 1990년대에 이제 그 Foreign Affairs 이제 쓴 유명한 글이었는데 이 신념이 언제 전 세계적으로 깨지냐면은 2009년 그 금융위기 때 사실상 깨져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2009년 이전에 그 세계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모든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이 경제는 이렇게 다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매뉴얼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규제 풀고 그다음에 세금 깎고 자유화하고 등등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시장 경제는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적인 조정과 합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 좋은 시절이었는데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있고 미국의 이제 클린턴 말기 같은 때가 이제 그 전성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2009년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지배계급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자기들이 믿었었던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그 금융위기로 나타났고 네. 2010년대에 이렇다 할 만한 회복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민주주의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민주주의가 아젠다, 민주주의에서 하는 의제들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든가 국가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큰 의제들이 사라지고 네. 지배계층 내에서의 분파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쟁점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나오냐면은 그 대통령 부인이 무슨 또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부패했다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정치 쟁점보다도 그 지배계급 내부의 분파들끼리 아웅다웅 싸우고 하는 이 싸움이 벌어진 게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벌어지는 그 다음 단계 일은 뭐냐면은 영어에 스테일메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딱 외통수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지금 몇 달, 지금도 그렇지만 행정부랑 의회랑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비토를 놓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서로 예. 반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짜놨던 민주주의 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009년 경제 위기 상황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거는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의 자신감 상실이고, 그 다음 벌어진 거는 지배계급 내부에서의 분열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는 삼권 분립으로 짜놨었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삼권 분립 시스템이 지배계급 각 분파가 하나씩을 잡아가지고 서로 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목에 잡혀 있어서 뭘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 뭐냐면 포퓰리즘이에요. 답답해 죽겠다. 뭐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뭔가 화끈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끈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 스테일메이트를 뚫고 나가는, 이 민주주의를 뚫고 나가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북유럽에서는 그게 이민자 문제로 터지고, 미국에서는 뭐 우리가 쭉 얘기한 식으로 사회적 갈등 문제로 터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입법부와 그 행정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요번 저희 쿠데타 사건의 배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큰 호흡으로 봤을 적에 지금 큰 시스템의 어떤 리스크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올 수 있지만은 정치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 나라에서나 지금 민주주의 자체가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정부가 무너지는 예. 그런 일이 바로 한 주 전에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내각이 무너지는. 그래서 참 독일도 지금 연전 깨졌을 겁니다. 네, 연전 깨졌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한 지금 정치가 불안한 예.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들 현명하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홍기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홍기빈 클럽에 가시면 이런 아주 인사이트 있는 학적인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홍기빈 선생님에게도 다시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